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저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문무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과 친구인 이초롱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오시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조금 멀긴 했는데 와서 네. 보니까 되게 건물도 크고 막 경관도 좋고 그래서 되게 좀 놀랐습니다. 그 환영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1층에 전시된 것도 많고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이언스 홀이라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내가 관장이 1년 전에 취임했을 때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조직 분위기가 관료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관은 관료화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토론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직원들이 그 수직적인 어떤 분위기보다는 수평적인 토론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일로 먼저 만든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필 사이언스 홀이라고 명명을 했고, 필 사이언스는 과학을 사랑하는 방이다. 이렇게 해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그리고 좋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입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처음 와봤는데요. 네.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늘 좀 개관한 지 올해로 3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국립광주과학관의 좀 건립 취지와 역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구, 부산, 광주 이 세 곳이 한 2, 3년 전, 부산과학관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개관을 했고요. 서울에 있는 과천과학관, 대전에 있는 중앙과학관은 조금 오래된 과학관입니다. 그런데 일단 과학관이 개관한 것이 이제 근자에 이르러서 개관이 됐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대도시를 가보면은 대단히 그 중심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미국의 워싱턴 DC를 가보면 스미소니언 뮤지엄이 있잖아요. 또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익스플로라토리움이 있고, 동경을 가보면 미라이 칸이라고 하는 미래과학관이 있고요. 영국에는 사이언스 센터 뮤지엄이 있어서 소위 그 지역의 과학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소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의 경우는 빛과 소리 등 과학을 예술과 융합시킨 분야로 특화된 과학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은 이 분야에 특화된 전시물이 약 209점.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작동을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전시물이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실제로 그 어려웠던 과학을 체험을 통해서 쉽게, 놀이를 통해서 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과학하면 조금 딱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립광주과학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시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특별 전시전을 지금 갖고 있죠.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한 특별 전시회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특별 기획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이러한 불의 명작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의 드로잉전을 보면 이 사람은 위대한 과학 발명가입니다. 동시에 건축 설계가 또는 음악가 또는 해부학자, 식물학자, 대단히 융합적이면서 창의적인 인간이죠.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플로렌스 공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놨던 비밀 노트, 그 비밀 노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스케치들을 복원하는,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이렇게 복원했는데 그 공방하고 컨택을 해서 저희가 그 전시물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예술가 화가로서만 알려져 왔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면모, 과학자, 기술자, 혁신적인 그 미래를 열었던 인물로서의 그 레오나르도의 다빈치의 모습을 조망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융합의 아이콘, 그리고 자연을 치밀하게 관찰을 해서 자연의 그 제품들, 자연이 만들어낸 것들을 인공적으로 완벽하게 기계로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어떤 그 기계학자로서의 꿈을 가졌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앞으로 마련될 전시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이번 여름방학 특별 전시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로봇 특별전입니다. 로봇 어드벤처라고 하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최근에 대단히 흥미있게 봤던 것이 소위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바둑 프로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하고 이세돌과의 대국면을 전 국민이 화면을 통해서 봤었는데, 근자에 와서 인공지능을 겸비한 인간 닮은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과학관에서는 차별화된 로봇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우리 이 삶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로봇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전을 좀 기획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관장님 취임하신 지 1년째가 되셨는데요. 네. 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1년을 되돌아보신다면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 재직하면서 교육과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죠. 따라서 이 과학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가치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제가 취임할 당시에 많은 지인들로부터 축하의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그 축하를 해주시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학관이 어디에 있나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관이 뭘 하는 곳이지요? 하는 질문.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관이 이 지역사회와 소통이 그동안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어느 큰 도시에서도 과학관의 그 역할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광주에서도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학적 소통, 다시 말씀드려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과 더불어서 보다 많은 이 지역민들이 광주 과학관을 알고 그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알고 그런 그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는 100만 명 돌파 기념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관은 뭐 그 타이틀에서 아시다시피 국립과학관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그런 과학관인데요. 앞으로는 이 과학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람들의, 지역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하는 과학관이 아니고 이 지역민의 후원과 사랑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과학관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과학관 후원회를 얼마 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과학관 발전에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지금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 중에
루체리움 스페이스 스피어라는 거를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전시인지 궁금해요. 루체리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네, 루체리움은 라틴어가 어원인데요. 빛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뭐 아시는 것처럼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이고 그 다음에 빛골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학관의 별명이 루체리움인데요. 국립광주과학관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5개의 국립과학관 중에서 이 국립광주과학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립과학관과 차별화된 전시관, 차별화된 전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에 루체리움 스페이스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할 생각인데요. 이 루체리움 스페이스 스피어는 360도 영상관입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뭐 전면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시죠. 그런데 이 360도 영상관은 천장이나 바닥, 온 면이 전부 다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태평양에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이 영상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는 구름, 밑 바닥에 보면은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모든 면은 파도가 치는 바다가 보이는 그러한 몰입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영상관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그 영상관을 통해서 어떤 영상물을 우리가 이 지역민들한테 선물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빛과 소리, 그리고 우주,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우리의 독특한 영상물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금년 말 정도 완공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의 대표적인 전시물일 뿐만 아니라 아마 광주광역시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저희들도 오늘 이곳에 오면서 좀 국립광주과학관이 중심부에서 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멋진 전시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도 광주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전남권 학생들은 약간 방문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참 옳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은 그 호남권의 중심 과학관으로서 광주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권역 대표 과학관입니다. 도서지방, 그러니까 섬 지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를 한번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버스를 타면 하루가 걸린단 말이죠.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도 저는 그 교육 숙박 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 숙박동이 건립되는데요. 우리 과학관이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선정된 교육 숙박동 설계 도면을 보면 우주 정거장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 벽지에 있는 원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1박 2일 과학체험을 통해서 자면서 낮에는 과학체험을 하고 밤에는 소위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별자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숙박동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시의 지원으로 아마 대단히 훌륭한 아마 천체 망원경이 거기에는 설치가 될 텐데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과학체험 외에 밤에 별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이 과학관에서 주어지는 것을 저는 참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던데 이력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고 유학에서는 또 고분자 과학을 전공하시고 과학 쪽에만 계속 몸을 담으시는데 어떤 계기로 과학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제 개인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우리나라의 60, 70년대에는 국가의 역량이 중화공업의 육성에 집중되었었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농업 기반 사회에서 산업 기반 사회로 진입하는데 국가에서 온 국력을 쏟아붓었는데 이때 당시에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공과대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서 화학공학을 선호했었죠. 그래서 요새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어떤 과를 선호합니까? 의예과를 주로 가지. 그래요. 근데 그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화공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과 관계없이 제 1순위가 화학공학이었고 저도 뭐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제 적성과는 관계없이 화학공학을 선정을 해서 대학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고요. 본래 제 적성이나 취미를 본다면 아마 미술이나 음악 쪽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 그러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그 석유화학 산업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고분자 산업, 이 고분자 산업이 우리나라에 서서히 도입이 되고 그 공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그쪽의 우수 인력의 수요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에는 고분자 공학과가 없었죠. 근데 저는 미국의 오하이오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에코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고분자 쪽에 특화된 대단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고분자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행운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후 귀국해서 같은 분야의 후학들을 기르는데 제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리나라의 발전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에 왜 중요할까요? 세계 역사를 거슬러 보면 그 산업화는 대항해 시대로부터 그 막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 동안 대항해 시대에서 인류 역사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중심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네덜란드, 최종적으로는 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로서 영국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항해 기술이 있어야 했지요. 그 항해 기술의 기반은 수학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를 만드는 선박 기술. 그래서 결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학과 기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소위 그 열쇠가 된 것이죠. 영국은 18세기에 들어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적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국이 된 것입니다. 전 지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죠. 저는 그 산업혁명의 영향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가 영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페라 같은 예술도 전부 다 영국의 문화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즐겨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죠. 축구도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있고, 또 어른들이 즐겨하고 있는 골프. 이 운동의 원산지가 전부 다 영국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국의 언어, 예술, 그 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의상,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운동과 그 나라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도 결국은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에 손쉽게 편승한 독일과 일본은 선진국이 됐죠. 중국은 이 산업혁명에 편승하지 못함으로써 오랫동안 농업국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발전, 한 국가가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그 중요한 잣대가 과학기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의 척도가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지렛대가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과학기술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난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 이 세계경제포럼을 창시했던 사람이 크라우스 슈바브라고 하는 회장이신데, 그분이 화두를 삼아서 좀 이제 최근에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크라우스 슈바브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 19세기에 전기에너지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던 시절을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자정보 기술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가 되었던 20세기를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 인류가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에서 뭐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을 겸비한 로봇,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대단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4차 산업을 이끄는 주요 산업의 분야를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삶의 방식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7살 된 어린이가 장차 커서 지금에 있지 않는 직업에서 일할 어린이가 65%에 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7살 된 어린이의 65%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서 직업을 갖고 일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린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할 어린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대학에 입학을 위한 교육 받아왔지 않아요? 그리고 또 대학에 진학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 방식에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가보면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암기만을 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학생들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지요. 따라서 미래 사회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 이런 것은 어떠한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다가오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희망적인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대학에 재직 중에 늘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로부터 독립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부모는 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자식의 발전, 자녀의 발전에 하나의 구속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스스로 부모로부터 빨리 독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학생들이 늘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 하나는 Who am I? What am I?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What I will be? 내가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 삶의 목표, 이걸 위해서 좀 사색하라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될, 내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와 내 미래의 꿈을 고민하면서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걸 찾는 것이 숙제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초, 중, 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일에 내가 평생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 이걸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걸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중요한 어떤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그러한 것을 자기의 삶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과학하면은 되게 좀 딱딱하고 멀리만 느껴졌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좀 친숙하고 쉬운 방법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요. 또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셔서 많은 걸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과학이랑 예술이랑 이렇게 섞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시민들이 참 즐겨 찾는 과학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